자, 오늘 또 이밸류에이션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이드가 개원한 이후로 이제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그 이밸류에이션 포럼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신 분을 모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ODA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의 개발협력 정책관 박장호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박장호 국장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박 국장님은 서울대학교 국제영재학과, 그다음에 행정대학원, 저도 그런데 행정대학원 나오시고 이제 미국 미자리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 33회를 통해서 이제 공직에 입문하셔서 쭉 총리실에서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2014년 올해부터 국무조정실의 개발협력 정책관으로 우리나라의 ODA 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로는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 다 역시 이제 이 분야에서 대가이시고, 한 분은 이제 우리 원의 권혁주 교수님, 그 다음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세 분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정우 국장님 그 발표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저희 토론자들과 사회자는 요 자리를 잠깐 옮겨서 듣도록 하고 국장님께서는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시하시죠. 네. 저기 앉아서 하는 게 나을 것 예. 여기 앉으셔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총리실의 박장호입니다. 이게 참 여기 세계적인 대학자가 세 분 계시고, 또 이 대한민국 ODA의 현장의 최고시란 우리 장 교수님 계시고 한 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석사를 그때 여기 행정대학원에서 했었습니다. 89년도에 입학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교수의 길은 못 가고 그냥 공무원의 길로 갔는데, 또 이렇게나마 또 이 미래 행정을 질문 나갈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또 영광스럽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금년도 2월서부터 이 ODA 월드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 백그라운드가 주로 이제 민정, 경제, 민정과 경제 두 개로 돼 있다가 갑자기 규제를 또 오래 했었습니다. 규제를 오래 하다가 OECD가 거기서도 규제를 한 2년 했고요. 그러니까 OECD 헤드쿼터에서 규제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참 느낌이 영어만 좀 되면은 이 OECD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일단 또 공무원의 길로 다시 복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규제도 잘 알고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경제규제 국장을 시켜놓고 제가 2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규제를. 그때 우리 권 교수님 잠시 한번 뵀었고요. 평가 1년 하다가 작년에 국방대원 가서 있다가 이제 왔으니 저도 ODA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계속 업무를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사실 일주일 안에 업무평가는 다 끝나야 된다. 그리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도 이 ODA라는 게 그렇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는 외교부에서 이 명문을 했는데 현대인문학의 총화가 아닌가, 그게 ODA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브로드하게 잡았고, 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빼고 넘어가 있습니다.
ODA 개념 당연히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요건은 뭐 3개 맞춘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부기관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저쪽 받는 사람은 정부기관인지 민간인지 상관없는 거고, 뭐 이 복리와 경제에 기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아시다시피 그 이 뭐 증여율이 25% 이상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랜트 엘리먼트는 25%는 아마 나중에 수출입은행의 그 해설하는 예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떤 게 그랜트 엘리먼트 25%를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러니까 거치 기간에 얼마 받고 이자율 10%로 계산할 때 25%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적, 상업적 목적의 지원은 제외된다. 상업으로 간다면 ODA가 아니죠. 사실은 인도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군사적인 경우 이것도 뭐 전쟁하는데 ODA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PKO는 ODA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걸 다 인정 안 해주고 6%만 ODA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외 속에 또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근 원조부당 개발 협력, 그 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대로 니네 원조 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대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옛날 그 개성의 송상들이 보면은 주는 게 어딘데. 근데 요즘은 주면서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개발 협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서로 디벨롭먼트 코오퍼레이션이라 하고, 요즘은 미얀마 같은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지어주겠다는 국가와 세계 기관이 41개쯤 돼요. 41개쯤 되기 때문에 니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다리를 지어줄래? 한번 설명해봐. 그래갖고 프레젠테이션을 쫙 봐갖고 41개 국가 중에 하나를 자기네가 선택을 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원조 쇼핑입니다. 하는 거 보고 하겠다. 그러면 또 미얀마 나중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는 옷들이 또 뭐 이렇게 이런 이 좀 모시에다가 밑에는 통치마예요. 뭐 짜린인가 뭐 하는 거에다가 신발은 또 구두를 안 신고 보니까는 그 공식 복장이 우리 옛날에 보면 좀 다리 떨던 고등학생들이 신던 그 뭐라 그러죠? 슬리퍼, 쪼리라 그런가요? 그게 공식 복장이에요. 그걸 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현장을 너무 알아야 되겠다고 한 달 전에 제가 갔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갔더니 장관, 차관, 국장, 과장이 저희는 다 또 그래도 수원국이지만 동방예의지국이니 이렇게 하고 딱 해도 그 양반들은 다 이 쪼리 신고서는 딱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ODA의 그 동기는 뭐냐, 모티베이션. 뭐,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경제적인 건 다 숨어 있는 건 동서고금의 이론인데 특이한 것들이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패권주의의 입장인 거고 영국은 자기네 영연방 국가. 그것들을 좀 이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보면은 개도국 뭐 경제발전 위주로 간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독일은 또 뭐 2차 대전 패전국이고 프랑스도 그 프랑코폰 컨트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상업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게 된다면 했을 거고요. 일본이 패권을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대동아 공영권의 그 전쟁에서 졌는데 패권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얘들은 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뭐 인도주의 간다 해도 식민지 피해를 받았던 국가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경제에 치중되어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유럽 이런 나라는 뭐냐? 인도주의죠. 이 켈비니즘이나 뭐 이런 기독교 사상에 해서 그 인도주의 면초로 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뭐 실제 인도주의가 있는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나중에 그 김태균 교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더 잘 아시고 설명하시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뭐 옛날에 바이킹으로 뺏어먹던 나라가 뭔 갑자기 인도주의가 생겼겠어요. 갑자기 그 켈빈이니 뭐 이렇게 서구화, 기독교화 돼가지고 좋아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나라는 적은 ODA 규모로 국제적으로 볼 때 젠틀맨 컨트리로 완전히 인정이 된 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가 되게 못 살면 전파가 오잖아요. 지금 국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 인도 같은 데에 양극화가 심해진 나라에 보면 이 부촌과 빈촌이 이렇게 그냥 성벽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잘 사는 동네에는 호텔이건 집이건 다 앞에 그 사설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을 소유하는 것이 합법인 게 필리핀이거든요.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심해지면은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에 알제리나 티니지 이런 데서 막 이민이 와서 사회 문제를 일으켜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사실 잘 사는 집은 흉년이 들거나 뭐 하면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주 체부자치처럼. 처음에는 이 자린고비 짓을 해도 흉년이 왔다 그러면 쌀을 풀어야지 다 같이 공동체가 망하지 않는데, 제가 보면 이건 글로벌라이즈드가 된 이 시절에서 한 국가가 못 사는 걸 방치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 좀 디퍼런트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기후변화 이런 것들, 브라질에 있는 원시림, 니네 브라질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세계적인 시각이잖아요. 브라질은 니네는 옛날 서구 이 산업혁명 잘 살잖아. 우리는 이거 나무 떼가지고 좀 팔게. 그래도 그거는 이제는 너네만의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서구 이 질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따라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제사회 논의 흐름 뭐 시작되고 뭐 발전하고 뭐 이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나 이 그 로마, 그 다음에 파리, 아크라, 그러다가 이제 부산 파트너십까지는 이미 다 많이 나와 있는 자료니까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역사 가면은 희한한 것이 일단 봤던 시절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고요. 봤던 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뭐 수출 금융도 받고 뭐 하여튼 그때는 그랜트 엘리먼트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기관 내에서도 제일 센 데가 이 기획원 외자도 입국이죠. 외자도 입국 같은 경우는 그때에 우리나라 그 시장 이자율이 한 20% 되고 사채 쓰면 한 40-50%, 3부이자 4부이자 가던 시절에 이 외자라는 거는 들어오면 한 4% 5%로 들어왔으니 바로 은행에 예치해도 15% 20%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조만 들어온다, 뭐만 들어온다 그러면 몰리는 거예요. 그때 제일 센 국장이 경제기관의 외자 도입국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차관보가 훨씬 더 경제기관 장관보다 셌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피소드로 장관이 그 해외 출장 간다고 떡 있는데 웬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령인사, 환영인사라는데 쭉 보니까 자기 있는 경제기관에 차관 본 거예요. 그 출장 갔다 와서 바로 잘랐죠. 그때 이게 우리가 수원구의 역사입니다. 수원구의 역사고, 그 다음에 공여국으로 역사. 우리가 이제 주는 나라가 됐는데, 사실 2000년도에 닥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전에도 줬더라고요. 조금 민망한 거는, 요때 60년대, 77년대에 준 기록은 분명히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수생이었고, 그때 우리가 어디 전문가를 뭘 뭐 이 육종학으로 냈는지, 농진청에서 나갔는지, 이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EDCF가 있고 코이카가 있고요. 여기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법을 마련했던 게 중요한 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OECD의 그 원조위원회에 들어간 거고, 이 법이 마련되는데 이 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법은 외교부에서 관장을 하고 대통령령 이하는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을 하고요. 정부 내 그런 법은 몇 개 없습니다. 외교부가 법률을 갖고 있으면 시행령도 다 외교부 장관이 고치고 시행규칙도 외교부 장관이 고쳐요. 기재부는 기재부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법은 그때 뭐냐면 이거 들어가면서 법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급히 만든 거예요. 법을 먼저 어디서 만드냐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상임위가. 그럼 당연히 외교부가 되고 내용은 보니까 그렇게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니까 본부처 일이다 라고 시행령은 이쪽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ODA의 추진체계를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탑다운으로 보는 것보다 여기가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요 외교부 밑에 있는 코이카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보면 어프락시미틀리 한 1조 정도 1년에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다양해요. 초청연수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건축 이런 분들을 막 지어주는데 여기는 그 건당 사업이 한 500만 불. 그 500만 불이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다양하고 여기는 건당 사업이 한 5천만 불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수출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천만 불에 한 1조 쓰니까는 그 건들이 크죠. 그건 다 유상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실제 이 필드의 플레이어들은 요 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코이카 사업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외교부의 개발협력국 그쪽으로 가고 요 EDCF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국을 통해 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 내에서 대부분의 그 이 의사결정은 이 보통 국장이나 1급선에서 끝나고 그 위에는 이제 장관 차관님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유사시에 문제 생기면 장 차관님도 사인하셨으니 책임지세요 이 뜻입니다. 책임지시고 이 국회에서 버텨주셔야 됩니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러면 외교부와 기재부와 그 이 조직 논리는 다 그 거의 뭐 위나 아래나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보통 뭐 이 장관 의견 따르고 차관 다르고 국장 다르고 사무관 다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럼 여기는 무상을 한다 그러고 여긴 유상을 한다 그러고 여기는 국제기구로 보면 유엔하고 국제기구는 외교부가 하고 여기는 유엔하고 국제기구 빼고 난 다음에 이 MDB라는 이 멀티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그러죠. 세계은행이니 필리핀에는 ADB, 아프리카에는 AFDB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산다라고 딱 업무를 나눠놨어요. 법에서 나눠놓고 여기서 보면 국제기금융기구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어제 제가 뵀더니 이 아이파드라는 게 있는데 아이파드는 그 우리가 그 국제 유엔 산하에 있는 농업 관련 기관이 3개 있습니다. 3개 그게 WFP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AO 그 다음에 이 WFP가 있는 그 아이파드가 있는데 WFP는 식량난이 나면 그냥 대규모로 원조해 주는 거고 FAO는 리서치하는 데고 아이파드는 그 농업 관련 금융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여기 있으니 미치겠다. 이쪽으로 좀 가고 싶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요건 법으로 이렇게 지금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옳은가 틀린가는 실정법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꾸는데 그 노력과 시간이 들 뿐이고 그리고 여기 무상과 유상이 있으니 말이 협의입니다만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무상과 유상. 본래 가까운 나라는 싸우고요. 이웃집끼리도 싸우는 편이에요, 사실은. 좀 먼 나라가 친한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총리실의 입장은 뭐냐? 여기 협의와 요거를 공식적으로는 갈등과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싸우면 말린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총리실 그러기도 하고 조정실로 했는데 법상은 조정실로 돼 있고 우리가 관행으로는 총리실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거치는 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라. 그건 이제 국무 1차장 차관급이 걸으시고요. 걸러진 것들을 갖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라. 갖고 요런 절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말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요즘은 보면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글자가 아로 가느냐 어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너무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틀리고 그러면 위는 그 허당이냐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 보면 탑다운으로 멋들이 그냥 벅벅 바뀌어갖고 내려와 버려요. 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건 그 약간의 이 토네이도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확 흔들려 버리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 그 ODA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협력 기본법 주요 내용은 넘어가 있습니다. 되고 그러면 세계 각국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싸우고 또 분절하라 얘기를 계속하고 한 분이 그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 있는 분들은 또 뺏겨갖고 써요. 제가 보면은 이해하고 쓰는 게 아니라 베껴 쓰고 또 베껴 쓰다 보면 전체 의견처럼 되는데 분절화가 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기도 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국가라는 것이나 정부가 이거는 비록 학점만 나왔지만 옛날 행정학을 전공한 저로서 본다면은 누가 얘기했듯이 국가나 정부가 이 당구공 같이 단단한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단단하면 좋죠. 위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 구급까지 촥 가고 옆에 협업 촥 되고 의견이 딱 나오면 좋은데 그때 이렇게 아주 썰리단 빌려드 보는 절대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디바이드 돼 있는 거예요. 괴물이 그냥 디바이드 돼갖고 막 싸우고 물어뜯고 하다가 마지막에 원 보이스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원 보이스가 안 나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 너무 장기적이고 지리하다. 그런 것 때문에 비효율과 이 나눠진 거에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것만 된다면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를 본다 그러면 정책은 요겁니다. 정책은 그러니까 일단 보면 정책도 분리돼 있고 집행하는 기관도 분리돼 있는 거는 일본, 미국, 스위스예요. 우리가 보면 다 이 USAID하고 국무부가 다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보니까 국무부가 주로 하면서 개별 부처로도 나눠져 있고 실제 하는 건 USAID도 있지만 개별 부처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딱 보면 BMZ라는 데서 이 정책을 하고 집행을 KFW하고 GIZ로 나누는 건데 요거는 수출입은행, 요건 코이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영국 비슷하고 요건 디피드가 다 하고 집행은 개별 부처한테 나눠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은 이렇게 분리해놓고 있는데 집행은 AFD가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다들 틀립니다. 틀리는데
어떤 것이 나은 거는 그 옵티멀 솔루션은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총리실이 조정한다는데 뭐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 절차입니다. 일단 뭐 이 2월, 4월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내 있으면 개별 기간이 이렇게 쭉 놓고, 그럼 일단 요 3번이 중요한 게 외교부 개발협력부에서 무상원조 기간 다 와라.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왜 우리 거 빼냐, 저건 왜 넣느냐.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ODA 월드 처음 들어온 사람은 네가 뭔데 조정하느냐, 이거 예산 네 거냐, 막 그렇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조금 좀 점잖게 조정이 되고, 그럼 이제 총리실에서는 요 무상과 그 다음에 기재부를 통한 유상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요 종합조정은 뭐냐면, 아니 똑같은 길 양쪽을 두고 하나는 코이카 지구주고 하나는 EDCF가 조주고 이런 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지게 하나 걸렸는데 비슷한 병원이 길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리던던트한 거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병원을 실컷 병원 지어준다고 했더니 전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데다.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랑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전기도 없는데 병원을 지어주느냐.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된 것이고, 나쁘게 본다면 너 그 어느 그 업자 편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합니다. 업자 편들어서 한 거는 의심스러움 우리가 빼는 건 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하는 거예요.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들은 우리가 놔두고, 우리가 볼 땐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 버리면은 이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 조정을 해가지고 이 리던던트, 그 다음에 이상한 것들, 사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계획서도 없는 거, 수원국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좋아가 막 주겠다는 것들도 있어요.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면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결과를 조정 실과됐는데, 그럼 무상사업이나 유상사업이나 정부의 혈세가 나가는 거면 다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실에서 그건 총리실 조정은 조정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거 예산 넣고 빼고 하면은 조정의 의미도 없잖아요. 그럼 부처는 또 가서 또 리던던트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니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낸다. 보낸 것 중에 우리가 이 편성한 것들을 웬만하면 반영을 그대로 한다. 그 원칙이 대충은 서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정부 내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시행계획안이 되면 이건 어디 가서 의결이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리가 있는 데서 도장을 찍는 거죠. 내용을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밑에 직원들이 해온 것들을 믿고, 기관이 해온 걸 믿고, 그 기관의 이성을 믿고 그냥 넘어가고, 만약에 의심스럽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게 일어나면 이제 아주 비극이 되는 거고요. 아주 비극이. 이거는 우리 추진 절차, 제가 말로 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다자, 이 부분, 약간 마이너한 듯해서 이 다자 부분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ODA의 정책이나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좋은 말씀드리죠. 제가 한 것들에 인 걸로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딱 보면은, 이 통틀어서 차이는 외교부는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우선이다. 이게 유엔 쪽으로 인도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이 코오퍼레이션과 뭐 이 인류로서의 그 이 보편 타당한 가치를 가자는 거고, 기재부는 우리도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윈윈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열을 주면 최소한 얼마라도 받아오는 것이 항구적인 발전이 아니냐? 이런 거고,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이 다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건 뭐냐? 이거 제가 와보니까 뭐 바이블처럼 얘기하던 것인데 뭐냐면,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다 가입을 하면서 외교부, 기재부, 나머지 모든 부처 다 모아가지고 총리실에서 종합해서 만들어낸 게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방안입니다. 이 2010년도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 원칙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분야는 어떻게 한다. 유무상 비율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요것은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시발점이 요거였다. 지금에 와서 잘 됐다 못됐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잘 만든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ODA는 뭐 이 유상, 무상 나눠져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주로 우리는 아시아권에 지금 일단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여기는 뭐 대부분 다 경제 쪽이고, 여기는 인도주의 원칙은 합니다만 그래도 500만 불 정도의 프로젝트도 하고 연수도 하고 봉사단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도 파견하고 있고, 아주 버라이어티 하고요. 여긴 주로 SOC나 이런 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돼 있죠.
그 유상 무상은 4대 6으로 가자. 일단 그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 다자는 7대 3으로 가자. 여기서 이 다자 속에는 이 코아만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코아만 뜻하고, 그 당시에는 멀티바이에 대해서는 어떤 그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양자와 코아의 비율을 7대 3으로 유지한다 라고 한 게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150개 모델을 그때 4개 분야에 만들었는데, 그, 뭐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좀 미흡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유인물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형 5대2가 뭐냐. 또 뭐라도 한번 또 만들어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방향을, 일단은 뭐라 그러죠? 뭐 일본어로 뭐 어떤 논쟁이 있을 거라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되니까는 요거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논지에는 상관이 없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협상 전략이라는 게 뭐 CPS가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제 기억으로 유엔 국가는 193개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193개가 가입돼 있고, OECD가 얘기하는 그 파트너 컨트리, 그러니까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148개예요. 그 리스트에 있는 거를 우리나라 2조 2천억, 내년에 2조 5천억인데 148개에다 다 뿌려버리면 이렇게 조금씩 주고 아무 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한 것이 뭐냐면 26개 국가는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26개 국가에다 우리 그 ODA 규모의 70%를 때려 넣는다. 그러면 돈 넣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그 맞는,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맞는 그런 협상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 정부 차원에서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 이 협상 전략이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미주알, 고주알 뭐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는데, 그 굵직한 거 몇 개만 얘기해야 되지. 그걸 언제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10페이지 안쪽으로 확 줄여버리고, 중요한 거다 뭐를 해가지고, 그 위치로 종합적으로 나가자. 요건 만들었습니다만 바꾸고 있습니다. 이 국제협력국은 현재는 26개인데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면은 또 중구난방이 됩니다. 이 만기 칠남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는 이것도 20개 밑으로 낮추고, 그렇게 되면 좀 아주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빠지는 나라 국가의 한국 대사들은 내가 대사하는데 이 한국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나라가 된다? 그럼 불쾌한 일이죠. 불쾌한 것뿐 아니라 저 대사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 피지 대사 같은 거는 저거 솔로몬을 빼버리고 내가 들어가면 참 국가적으로도 좋고 나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전화도 하고 한번 오시면은 갖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몇 번 듣다 보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객관화 시켜서 내 얘기가 옳으냐 한번 또 보죠. 우리가 그런 그 절차를 거쳐가고, 여기 이제 국가협상 전략이고요.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ODA 현황과 실적, 이게 보면 이게 이게 뭐지? 이거는 전체 회원국. 전체 회원국, 딱 회원국이 29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29개죠? 그 다음에 최고 많이 내는 건 역시 미국. 그 다음에 영국, 독일. 일본은 뭐 최대라지만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최대 강국이고, 요거는 전체 이런 국가 29개를 다 합쳤을 때의 규모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요렇게 이 1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2조까지 왔습니다. 오고,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2조를, 요게 2조가 한 0.14%쯤 되는데, 대외적으로 밝힌 건 0.25까지 가겠다. GNI에. 원래 GDP, 요즘 GNI를 안 쓰고 GDP를 쓰는데, 희한하게 ODA는 GNI를 씁니다. 옛날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니네 소득, GNP가 얼마냐는 걸 OECD가 얘기해가지고, GNP가 GNI로 바뀌었다. GNI 대비 ODA 비율이, 우리는 대외적 공포는 0.25. 근데 그거 맞추려면은 재정 부담도 있고요.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늘어버리면 그냥 갖다 돈을 그 헬리콥터로 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효과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오고, 대내적으로는 이 2017년까지 0.20 정도로 가자라고 한 게 이제 우리 그 공약 가계부에서 우리 기재부 사이드에서 정부 의견을 받아서 저희 그 위에 최종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도 헷갈리는 게, 니네 0.25 아니었어? 이렇게 돼 있고, 대내적으로는 0.20. 근데 누가 나서서 우리 0.20입니다라는 얘기를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2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넘어가 있습니다. 했던 얘기랑 이거 참 통합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네 기관에서만 자체평가를 한다는 걸로 지금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평가를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자체평가를 한번 하는 걸 의무화하고 그러면 자기가 셀프 이밸류에이션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우리 평가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소위원회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서 한번 중요한 것들은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크린을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그 자체평가와 그걸 합쳐서 통합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평가 체계로 되어 있고 뭐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이건 당연히 저희 회사에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우리 ODA www.oda.go.kr이 들어가면 자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방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외교부 기재 없이 뉴트럴한 자료들은 다 우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도 올려놓고 있으니까는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원칙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내 평가는 그렇죠. 이 평가소위원회 과제가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확정을 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외부한테 평가를 줘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올려갖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총리 주재 회의에 올라가서 평가한다 그러면 신경들을 되게 씁니다. 그거 하고요. 그러면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저런 평가 이 플로우가 있고 자체 평가하고 그 이 통합 평가가 쭉 가고 평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평가를 해보면 저게 그 이 정량적으로 갈 것이냐 정성으로 갈 것이냐 그 항상 얘기는 정성적인 평가는 이 정량화 시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거는 너의 마음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량화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면 그까지 가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 BC 분석으로 들어가든 뭐로 하든 개량화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람의 눈이 여러 명이면 객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고 이 평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런 거고 제가 아는 한 세계적인 평가, 그러니까 ODA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평가하려면은 우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내놓고 아니면 실험 집단 내에서도 비포 애프터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ODA가 들어갔을 때 경제 성장이냐 모자 보관이냐 영아 사망이냐 문맹률이냐 얼마가 떨어지는 걸 쫙 보면 돼요. 근데 그건 머릿속에서만 강하냐 실제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 또 트라이 하는 일단의 학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런데 대부분 저널에 발표를 했다가 SSCI급에 발표했다가 다 리젝트를 먹고 지금까지 인정된 건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비포 애프터도 못 보고 또 들어가서 이 문맹률이 높고 모자 보건율이 높아고 이런 것들 중에서 ODA 효과가 있고요. ODA 아닌 걔네 재정자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민간이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는 그걸 분리해내가지고 이 OLS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비포 애프터 분석도 패널 분석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거죠. 10km짜리 도로를 해줘야지 그게 ODA 효과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9km만 해줬다. 나머지 1km는 이거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거지. 효과성이 더 떨어지는 건데.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학계에서는, 국제학계에서는, 이 ODA는 또 이 글로벌한 이 아카데미즘이 추구되니까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아직 그까지는 그 캐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력이 되면은 좀 더 캐치업을 해갖고 여기에 이 정부 내의 플로우뿐 아니라 그 새로운 학계 동향이라도 한번 넣었으면 싶은데 그건 좀 이 다음번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위원회 책을 보면 여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머지 지난번 했던 얘기 똑같으니까 요거는 뭐 자체 평가는 부처에다 우리가 한번 해봐라. 셀프 이밸리에이션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그 차년도에 결과가 나오면은 반영을 하는 거고요. 통합평가는 저희가 그 2월에 주제를 쫙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위평가 주제 3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쫙 평가를 해서 가고 자체평가는 따로 하고 요 2개를 모아가지고 이 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거쳐서 개발협력위원회에 올라갔죠. 그럼 이제 자체평가 한 것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잘 됐냐 못됐냐 유무상 연계 사업이 잘 됐냐 못됐냐 따지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되게 쓰이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잘 됐냐 못 됐냐 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가고 총리 앞에서 보고하고 그러면은 또 이런 것들이 지금 odakorea.go.kr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에 있는 나라는 자기 이름이나 기관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신경을 써서 합니다. 특별한 이 뭐 페널티나 인센티브 구조가 없더라도 2011년도에 우리는 요런 것들 이 IC팀이 개발 컨설팅 했고요. 자체 평가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요 자료들은 다 이 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12년도에 했었던 것들요.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럼 2013년대도 뭐 보건이나 해외 초청 다 했고, 자체 평가도 했고, 2014년도 거는 이게 안 들어있네요. 이제 올해 하는 게 딱 들어가 있어야지. 제가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 있는 줄 알고 따르고, 여기 그 성과 한계,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이 ODA 평가도 평가고 총리실 평가실이 있습니다. 실이 있으면 거기선 정부 이 부처 40개에 대한 업무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가지고 이론적이라면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종합점수를 다 내고 종합점수 내서 순위를 그대로 내고, 그러면 그게 연말에 대통령이 본 다음에 하위 몇 개는 장차관을 교체를 하고 잘한 데는 뭐 이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평가의 흐름인데 그걸 시도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를 했었어요. 우리 평가실에서. 왜냐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사생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40개 중에서 25등이냐? 내가 40등이라고? 39등이라고? 그러면 이 분기탱천이요. 우리 사무실로 오는 걸 떠나서 밑에가 반 죽어버려요. 그럼 차관, 1급, 국장 뭐 다 죽어요. 이게 그때 가면 진짜 이 도부츠노 세카이가 됩니다. 이 도부츠노 세카이, 이 동물의 세계라고 일본어인데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도 한번 차용을 해봤었는데, 아니 도부츠노 세카이 돼갖고 이거저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국장, 과장 1급이 총리실 평가실이 그때만 되면 왜 그렇게 문제성시가 되는지 조금 이 스마트한 사람들은 딱 알고 한 3개월 전부터 와요. 3개월 있다 커피 먹고 2개월 전에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딱 오면 안면이 받치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40등 못 주거든요. 그럼 우리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뭐 좀 문제가 있냐 그러고 넘어가고, 딱 한 번 그걸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 서열을 쫙 매겼어요. 서열을 매겨갖고 국무회의 발표를 한다니까 제발 발표만 하지 말라 그러고 인비자료로만 딱 그 한 분만 보셨어요. 한 분 속에 이제 한 5분쯤 된다. 5분만 보고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그 대형 사고는 안 터졌죠. 우리는 그걸 안 한다 그래 놓고 사실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계량화 할 것이냐 정량화 할 것이냐, 저 정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시는 뭐 세계적인 학자분들이나 최소한 이 국내의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얘기해야지만 그게 이 객관성도 갖고 이 면피를 하는 거예요. 이 보면 전문가들이시다. 그러면 이제 또 사실 퀄리티가 높아지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량이다, 정성이다, 그 다음에 뭐 이 가급적이면은 과학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평가에도 한 2년 하고 평가 총괄국장도 해봤습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몇 분들 더 모아가지고 서로 사전에 포획됐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씩 돌아가면서 이 리발빙 시켜갖고, 요 사람은 요거하고, 요 사람은 교차평가하고, 요 사람은 교차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도 실컷 해놓고 보면, 조금 미진하고, 그래서, 이 평가의 부분에는 계속 이 아카데미아와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2년 주기로 메타평가도 합니다. 평가 자체가 잘 됐냐, 못 됐냐. 그럼 뭐 맨날 나오는 게 뭐 인풋, 아웃풋의 플로우인데, 이번에는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고, 그러면 생태계니 뭐 하지 말고, 개별 사업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해보자. 저희도 뭐 나름대로 지금 세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것도 넘어가 있습니다. 보완하는 거는 저희 스스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고요. 나머지 참고 규정들 넘기고, 이 그간의 성과, 뭐 규모 늘고 쭉 이런 것들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과제, 실제 이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도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 규모화 이제 규제도 저희 그 규모도 확대되고, 내재와 협력하고, 그 다음에 NGO와 민간의 합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프리카까지 갖다 주느냐.
웬 이디오피아에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모녀 사건과 모자 사건인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이 ERP라는 게 그 원조 투명성 기구가 또 있어가지고 이것도 싸움이 많았어요. 외교부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기재부는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벌써 그렇게 우리 스스로 구속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 외교부는 니네는 챙기는 게 있느냐. 국제사회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국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놈의 국익은 뭐 추상화된 국익 뭐 켈도가 뭐라 뭐 보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말도 하지 말아라 싸운 거고, 최근에는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개발금융 갖고 또 한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 가까운 데는 항상 그렇게 이 갈등이 있는 거니까요. 그게 또 사바세계 일반적인 거니까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또 조정하고 있고, 이건 여기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민 국가, 또 글로벌 시민이 돼야지 되는 것이 그 OD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정부에서는 이 막힌 데가 있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수정하고 고치고 뚫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학계나 민간, 그 다음에 해외의 의견은 저희가 진짜 그 이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다 받아들여서 또 이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한테 외람되게 10분이나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국장님 발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은 먼저 그 외부에서 우리 원 외부에서 오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님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제대학원의 김태균입니다. 그 박 부장님 제가 사전에도 몇 차례 뵙고 해서 뛰어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의를 직접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았는데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노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분절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한국에 이렇게 소위 분절화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유무상의 집행기관 그리고 이제 정책기관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해외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 느낌은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2008년도에 뉴 자이카라고 해서 자이카하고 이제 제이빅을 합쳤잖아요. 그래서 뉴 자이카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일본이. 제이빅이라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수출입은행인데 왜 그 자이카, 그러니까 코이카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왜 합치게 됐을까? 근데 그건 결국은 예산이 계속 줄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ODA에 대한 예산이 계속 끊임없이 97년도부터 쭉 줄었고요. 아까도 봤지만 일본이 아까 5위였나요? 세계 2위까지도 항상 있었습니다. 한 90년대 중반, 후반까지. 근데 예산이 줄면 예산에 대한 주는 거에 대한 약간 압박감, 그리고 ODA에, 아까 ODA 월드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 기관들끼리 합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무상 원조에 대한 주무기관이고, 그리고 시행기관 중에 이제 코이카가 가장 큰 부분을 포션을 갖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다양한 지금 지방에 있는 일종의 지금 경상도에서도 하고요.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ODA가 계속 늘어나는 한 분절화를 누가 막는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조정 기능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조실인데요. 국조실에 계신 국장님도 보셨지만, 박 국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겁니다. 피어 리뷰. 저희가 OECD 다학에서 이제 계속 리뷰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피어 리뷰를 저희가 한 차례 받았고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얼만큼 지금 하시는 일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음 리뷰를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첫 번째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지만 첫 번째 지적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자와 양자 간의 비율이잖아요. 지금 7대3 정도 되고요. 근데 아까 멀티바이 얘기하셨지만, 아시겠지만 멀티바이나 나운코어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OECD 다학에서
OECD 전체에서 계산하는 법에 따르면 양자로 들어가죠. 다자로 안 들어가고. 그 한국에 지금 계산한 거 아마 양자의 멀티바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 계산법을 바꿀 수 있지만 OECD에 들어가면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멀티바이가 과연 다자가 어떻게 연결될까는 조금 의문점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상무상 비율,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발금융이라는 게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국조실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정해 나가실 건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수출은행에서 한 건이라는 걸 거의 5천만 불이잖아요. 근데 그 건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미 팀이 나가 있다는 얘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금융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국조실에서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뭐 굉장히 좀 말씀드린 게 많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형 모델이라는 모델을 오늘 발표를 좀 몇 슬라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해외적으로 이게 먹힐 수 있는가? 그 국내적으로도 한국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지금 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일본도 일본형, 뉴 자이카, 뭐 The Way of 자이카, Japanese Way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희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이제 있는 것도 꽤 많죠. 그리고 연결시켜서 이제 KSP 사업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의 지식 경험을 이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와 코이카의 딥도 있잖아요. 그 딥과의 연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 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카운티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ODA라든가 그리고 개발협력이라는 사업들이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ODA는 굉장히 책임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들을 위한 그 공여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공여 원조였다는 것이죠. 그거를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책무성에 대한 제고 그리고 책무성이라는 제도가 도입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 중에 한 그 과정이 이제 ERT에 가입하는 것이고요. 통영성. 근데 내년에 가입하기로 지금 저희 외무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신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올해 4월에 멕시코 장관급 회의에서 그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 가입을 하겠다고. 네,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카운티빌리티를 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국 그 세계은행에서 주로 하는 것이죠. 인스펙션 패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국의 국민들이 원조를 받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경우는 직접 그 나라나 아니면 원조 공여 주체한테 제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소가 들어가면 그거를 법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밟아지고요. 그걸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세이프가드라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위배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가 폐기가 됩니다. 한국을 뭐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보관책이 있어야지 한국의 원조라는 게 조금 안정화되고 그리고 수원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원조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에 관련된 건데요. 평가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기관평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평가와 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가 주요 평가 툴인 것 같은데 국제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평가 툴은 제가 본 기관평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수은이 제대로 하고 있나, 코이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국제질에서 얘기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주 교수님 토론 마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적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네. 교수님도 5분 정도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토론은 우리 김태균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근본적인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민주화를 하자, 또 이제 경제 개발을 하자, 이제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OECD 가입을 하자. 그래서 이제 OECD 가입이 되면 선진국이 된다. 근데 이제 OECD 가입하고 나서 우리 IMF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한 게 우리한테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OECD 다크에 가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OECD는 다 가입을 하더라도 다크는 또 OECD 멤버가 또 100% 항상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너 서클이라고 할까요? 국제적인 책임을 지는 나라로서 이제 2010년에 가입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이정표가 아니었나.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과연 그럼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그럴 만한 역량과 위치에 있었는가? 저는 그 2010년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전 좀 이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기왕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OECD 다크에 가입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임한다라기보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ODA를 주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입하면서 0.25% 정도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 가입할 때는 뭐 한 0.7%, 8% 뭐 이랬다가 지금 한 0.14%. 그러니까 아직도 2배 이상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는 뚜렷한 어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뭔가라는 게 이제 없다면 이런 OECD 다크 가입을 하는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맞춰가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 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는 그 다크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뭔가 미래상에 대한 그런 길잡이를 만들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선진국이라면 남들이 주어진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면 석사 박사 과정이 되면 내가 창조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 변해야 하는 시기에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ODA로 이제 돌아오면 2배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근데 OECD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 GNI의 1%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도 1%를 못 맞추고 있죠. 0.9%, 뭐 8% 이런데 이제 0.25%를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해야만이 외국에 원조를 줄 수 있는 거지,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거 맞추면 그 다음에 일본과 같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이런 식의 백래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 속에서 ODA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뭐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도 되지만 국익에도 부합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세미나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국민적 지지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돈이 효과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히 ODA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의 조사 선정부터 평가가 염두에 둬야지만 가능하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어느 협력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행정체제가 잘 돼 있고 모든 게 기록이 잘 되는 나라에서는 사업하고 평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개발도상국의 이 ODA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평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아까 우리 김태균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적인 그런 어카운터빌리티를 확보하는, 그래서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ODA를 늘려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특히 그 총리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있고 또 외교부가 있고, 근데 아까도 뭐 이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정말 국민의 어떤 기대 수준이나 아니면 국민 역량 수준에서 정말 무상 원조로 지금 100% 갈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라면 사실은 이제 하나의 통합된 조동된 체제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총리실의 위상,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속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총리실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기대와 또 바람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의 그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시간이 사실은 거의 다 됐는데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박 국장님의 리스판스를 짧게 이렇게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1분 더 써서 질문이 너무 까다로워서 1분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 교수님 피어 리뷰 반영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피어 리뷰는 제가 경제규제 국장을 할 때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피어 리뷰를 한번 판단하면 정부 전체가 사실 난리가 나요. OECD라는 기관이 워낙 세가지고 아주 반영이 거긴 금과 옥조처럼 나오기도 하고 센데, 근데 실제 피어 리뷰의 문안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거 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거 하는 게 좋을 듯 이런 프렌들리 레커멘데이션이거든요. 근데 실무자들이 쓸 때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때는 이거 해야 된다고 약간 컴펄서리성으로 나와요. 그리고 보면 우리 장 교수님 코이카의 필드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학문적으로도 이 박사를 하셔가지고 OECD 근무를 하셨어요, 옛날에. 그 OECD 우리나라의 영 프로페셔널에 들어갈 때의 초창기 멤버십니다. 그 멤버분들이 지금도 꽤 계시는데, 사실 OECD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2년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OECD의 그 설문지, 퀘스천에어를 만들거나 반영하는 게 보면 우리 일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니까 규제할 때 보면, 대충 의미 없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의미가 있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걸 반영해서 좀 이상한 거는 커트하고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다자협력 전략 같은 건 OECD가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진짜 OECD가 우리가 몰랐던 걸 지적했다. 이 MDB 내지는 유엔기구로 나누는 것서부터가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러면 아니면 그 내에서 그럼 예산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SP와 DIP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계속 영원한 싸움이 있는데 2-3이 5라는 거를 만약에 2-3이 8이다 그러면 왕이라도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자연법적인 진리고 이 현실 세계 사바 세계의 KSP가 맞냐 DB 맞냐는 거는 일단 싸움이 있지만 이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투트랙으로 가면서 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ERT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을 잘못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4번 5번 회의에서 공표하자라고 결정이 됐고요. 그거는 그 플로우대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과 공표하는 것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평가실에서 평가하고 부처별로 1등서부터 40번 줄을 세운다. 그게 기간평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에 딱 보면은 자르고 인센티브 주고거든요. 근데 그 기간평가를 했더니 그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평가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 사람은 좋죠. EDCF는 어떻고 코이카는 어떻고 코이카 내에서도 어떤 사업부는 어떻고 EDCF 내에서 어떤 사업부는 어떻고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그까지는 약간 지금 좀 아방가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개발금융 이거는 논점이 그겁니다. 개발금융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수출입은행에서 EDCF로 빌려주는 돈은 이자를 0.01%에서 2.5%까지 빌려줘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0.01로 가는 것도 있고 맥시멈 2.5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 증여율을 계산할 때는 거치기간과 이 만기를 감안해서 10%로 할인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랜트 엘리멘트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상이지만 90% 정도가 나와버려요. 어떤 경우에 85에서 95까지 유상률이 나와버려요. 사실 유상이라 하지만 무상 증여율이 85에서 95가 나오는 현상인데 개발금융은 뭐냐? 우리가 0.25 말씀하셨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OECD 공고는 1%고 서구 선진국은 0.7%고 그게 어디 피어슨 보고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0.7을 내야 되는데 뭐냐? 하다 보니까는 이자만 조금 두면은 우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3.5%쯤 되지 않습니까? 한 4%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돈이 이만큼 1조가 들어와요. 그럼 그 이자 이 1조 모은 걸 4% 모아서 1%로 줘버리는 거예요. 개도국에다. 그럼 3%만큼은 역마진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수출입은행이 이제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메꿔주면 1조는 나오고 요것만 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버리지가 보통 얼마 나오냐면 극단적인 이론적으로는 100까지 나오고
노멀한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가 레버리지가 나올 거다. 그럼 우리 GNI 비율이 확 높아가는 거예요. GNI 대비 ODA 비율이 확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재정 부담 없이 쫙 할 수 있거든요. 원저자의 마인드는 그거였어요. 원저자의 마인드는 그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마더 페이퍼가 잠깐 유틸라이즈 된 게 기재부는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유상이 확 늘어날 수 있으면 이걸로 가자는 거고, 외교부는 그럼 이게 와버리면은 6대4가 깨지고 이 유상이 8, 무상이 2인데 이거 선진화 계획에서 실컷 총리 앞에서 범정부적으로 만든 거 깨자는 얘기냐. 그러면 국제사회는 무상이 주류인데 왜 우리만 거꾸로 유상으로 가느냐. 그거를 강하게 어필을 한 거죠. 강하게 어필을 하면 이 원저자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진짜 저희가 회의를 한 겁니다. 이 회의를 해서 이 가만뒀다간 큰일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했더니 이 늘어난 이거를 갖고 그러면 통합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서 6대4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교부는 그래?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재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그거 조정하다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저녁에 맥주집에서 2차 조정을 하다 이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그냥 뭐 생기지도 않는 거 조정하다가 진짜. 그래서 이번에 그 개발협력위원회를 15일날 실무에 산다는 건 뭐냐면, 실무는 우리 차관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태까지 데피니션부터 싸웠으니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요거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얘기해보면 서로 이 의사결정의 동맥 경화 현상만 없으면은 정부 내에서는 큰일은 안 터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기간평가까지 된 거고, 평가에서 기간평가를, 저희는 이제 평가를 계속 메서달러지도 발전하고 퀄리티도 높여야 되는 건 저희 숙제고요. 저희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에 좀 배워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저희 여기는 해야 될 게 많은 분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닭 가입이 진짜 선진국이었냐 아니었냐인데, 그건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그냥 들어가고 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 에서 볼 때 OECD 내에서는 한국은 진짜 중진국이지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사람 정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글로벌리는 한국은 노스 국가가 아니라 사우스 국가다라고 판단되고 있다고 제가 우리 세계적인 여기 석학한테 또 들었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해가지고 가는 건 이제 뭐 저희도 해야 되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해야 되는 공동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분 넘었어.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5분 오버했지만 정시에 이제 거의 마친 것 같고,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들었고요. 또 좋은 코멘트 해주신 두 분 토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기약 없지만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